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먼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특사 제안을 어떤 경로로 하게 됐을까? 방금 전에 박지원 교수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아마 그 라인을 직접 잘 아는 분으로서 국가 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언급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일단 6월 9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 이렇게 상황이 긴박해지자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례하고 몰상식하게도 김여정은 특사 파견 제안한 사실마저도 공개하는 그런 외교상의 기본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통신선이 차단이 됐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하나 살아있는 라인이 있을까? 청와대와 북한 간의 한 라인도 차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과 통전부, 통일전선부죠. 한 라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 통전부와 국정원 간의 한 라인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두절이 됐었는데 2018년 2월 이후에 평창올림픽 관련한 그런 협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난 라인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홍현익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원과 통전부 네. 한 라인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 그럼요. 예. 네.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다 단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말이 없었어요. 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안 했. 근데 본래 그 라인이 사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 고위급 특사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라인이 있더라도 저 라인을 통했을 것이다. 예. 그 국정원이라는 게 본래 그런 예. 공작 같은 걸 하는 저런 라인은 있어야지요. 그럼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 완전히 너희들하고 말하지 않아 그렇게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북한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완전히 단절한다라고 남북한에 있는 그 국민과 주민들에게는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시 관계를 재개해서 그러나 이제 그 재개되는 관계가 되려면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들이 바라는 좀 그 양보 같은 걸 좀 하는 예. 그런 단계로
재개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일단 자칫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지도자 동지 너무 젊어가지고 이게 그 국가를 완전히 그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우리를 때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있어서의 그 어떤 권력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 수준까지는 상정해 놨을 텐데 그 수준을 우리가 그 명분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점점 더 그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때 보니까 긴장이 최고도로 가서 자칫하면 국지전까지 갈 정도 되면 예. 절대로 북한은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예. 가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외교전략연구실장이시죠? 예. 그 전에 세종연구소 지금 수석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아, 그러신가요? 예, 그게 맞군요. 지금 과연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나오는가 네. 궁금한데요. 네. 혹시 민중봉기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도일까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 김정은은 어느 정도 야심이 있는 젊은 지도자고 예. 스위스에서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좀 개변을 해가지고 북한을 중국 정도로 잘 살게 하면서 나름대로 개명 군주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인민도 기대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거의 정체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6%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텐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하려고 내가 지금 독재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2년이 지나서 6.15 공동선언 발표한 지 20주년에다가 트럼프 만난 지 딱 2년이 된 게 다 요번 지난주였기 때문에 그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나름의 결산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심각하게 깨닫고 예. 11월에 미국 대선하기 전까지는 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이 안 움직일 것. 이대로 가다는 안 움직이니까 미국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한국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 것이다. 예, 이제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한 라인은 남겨놓고 뭔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았으면서도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해버린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주민을 총동원해가지고 대남 규탄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그 국내 사정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끌고 가야지 요 6월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특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정말 크게 김정은이 생각하는 양보를 가져오면 모르지만 예. 우리 정부가 지금 크게 양보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긴장 고조만 못할 뿐이지 얻는 건 또 없다. 아니 특사를 안 받으면 그만이지 특사 제안 사실마저도 공개를 해버리면 그것은 아예 말을 안 섞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꺾을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욕을 준 건데 예. 그거는 오히려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 6.15 그 성명 발표할 거에 대한 그 논평, 담화 예. 거기 보면 훨씬 더 심하죠. 더 심하게 우리 대통령을 직접 김여정이 사실은 그 우리 특사로 와가지고서 얼마나 우리 대통령이 잘해주시고 했는데 완전 배신이죠.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할 정도면 특사 공개한 거 정도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그래요?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 김여정이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아마 특사 제안 공개한 내용은 본인한테 오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청와대가 강력한 또 매우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고 북한의 반응 왜 그런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우영 국가안보실장과 소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습니다.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 데 대해 김여정 당주완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국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측은 또한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예, 어제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패널들께 어제 우리 청와대 발표에 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갑 실장, 저 청와대 발표를 듣고 그동안 좀 여러 가지로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말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로서도 원칙적 대응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내놓은 그 수순대로 지금 북한 측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대응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대응 강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뭐 대화의 제스처만 입장을 낸다라는 것은 국가로서도 적절치 않고 특히나 지금 연락사무소 같은 걸 일방적으로 파괴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강경한 대응 입장을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문제는 이 해법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점인데 결국에 북한 입장에서는 앞서 홍 박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폐기라는 걸 들고 났는데 그렇다면 경제에 대한 수반, 이 후속 조치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 등등과 맞물려서 어떤 국경의 봉쇄, 이로 인한 어떤 경제난의 심화, 이런 어떤 대내적인 요인이 저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또는 북미 정상 간에 만나서 예를 들면 풍계로의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또 미군 유해 송환, 일련의 조치들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입장인데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받은 게 과연 무엇이냐. 경제 제재 완화든 어떤 경제 협력이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이 최근에 일련의 저는 도발이라고 보고 이 점은 결국에는 이번에 그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비건 대표를 만나서 과연 얼마나 그 조율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여지를 만들어 올 것이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부분은 좀 차차차차 대목이라고 얘기를 봅니다. 네. 해보도록 하지요. 김영주 의원 일단 어제 청와대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우선은 뭐 그동안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 또 김여정이 사실은 김정은이 한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또 그것도 굉장히 저급한 어떤 행동을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이 대통령 소통 수석이 윤도한 수석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앞서 박지원 교수께서 왔습니다만 이 사태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원로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좀 햇볕 정책의 입안자들이나 중심을 해왔던 원로들만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논의와 윤도한 수석의 메시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 좀 반감된가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김정이나 남북연락공동사무소의 폭파라면 차라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북에 강경한 어떤 장성급이라든지 전직 국방장관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모습이 더 힘을 실어줬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와서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 좀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폭파하기 전에 이미 그렇습니다. 그 오찬 예. 일정이 잡혀 있었더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래서 분위기가 그거는 좀 안 맞았을 미리 것도 조율할 수 같습니다.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을 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수석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뒤섞이는 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아쉽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그런데 어제 우리 청와대 발표 보면 몰상식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예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네. 보면은 북한도 세게 한번 나올 것 같더니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나름의 수위 조절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들이 지금 발표한 게 총참모부에서 개성공단, 뭐 금강산 또 DMZ 일부 그 GP 철수하고 그런 거 다시 재무장화한다 이거 하고 해상에서 훈련한다 했는데 그 행동을 할 여지가 아직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 수순을 가는 와중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또 이제 발표하겠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지금 한다기보다는 예. 일단 북한 내부의 내부 단속용으로 하는 의미가 더 크고 예. 그 다음에는 또 트럼프를 자극하는 그런 예.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그 맞받아치고 그럴 필요를 그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게 아닌 거죠. 일단 급한 게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남한에 대해서 비난 시위를 하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순 때 더 큰 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쯤 어떤 그 서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예. 그리고 그때 목함지뢰 사건 때도 보면은 전쟁 직전 위기까지 가니까 북한이 먼저 회담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지금 태세로는 마치 국지전이라도 할 것 같지만 예. 그 정도로 그런 그 배짱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계속 떠들어대다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 상황 어떤지 특히 군부 쪽의 움직임은 어떤지 우리 합참의 발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북남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미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추가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던 GP에 그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그와 뭐 북한 총참모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박사님 그 개성 또 비무장지대 이런 곳에 다시 재배치할 거라는 관측들이 있죠. 네, 뭐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들의 발표를 보면 1년의 계획을 작성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허락을 득하고 네.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조속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들의 여러 같은 대남 전단 살포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력하고 안전을 보장할 그 방안을 강구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안 움직여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거는 저렇게 빨리 며칠 내에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거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도 조금 예상보다는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일 날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지만 그때 특사 제안을 그 국정원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우리도 저거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낌새를 보고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폭파시킬 때 H빔이 있는 그 건물을 폭파시키려면 H빔을 톱으로 끊어놓고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야 이게 무너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휘어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끊을 때 그 선관 같은 게 나온 거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결행한다라는 어렴풋한 추측을 했고 예.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라고 예, 제가 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폭파할 때 썼던 폭약도 일반적으로 저 정도 규모를 폭파할 때 쓰는 폭약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가능한 이제 폭약을 적게 써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끔 설계를 하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이제 연락사무소 이렇게 폭파한 거 보면은 이거는 좀 그 외부로 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건물이 크지 않은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저 정도의 폭파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그 폭약량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더 강한 폭약, 위력이 센 군사용 폭약을 많이 써가지고 제 생각에는 군사용 TNT나 C4 이런 폭약을 적어도 뭐 한 100에서 한 200kg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서종 변호사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만 좀 조용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예. 바로 이제 인내와 굴종은 다르다. 대통령은 계속 인내를 강조합니다. 예. 이런 게 인내하고 굴종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대응은요. 상당히 저자세 굴종 외교입니다. 국제 정치에서요. 각 나라의 발언권은 국력에 비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은 북한의 경제력만 보면 50배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대로 한번 50배의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이 북한이 끌려다녔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굴종이지 인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북한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강도에 도발할 것이다. 제가 보기 그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을 능가하는 북한이 이제 군대만 재무장하고 지피 설치하고 뭐 청와대 전단 삐라 날리고 또는 이게 뭐 SLBM이나 ICBM 이런 실험 이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도발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한 시기, 방법, 강도로 보복할 것이다. 지금 이게 상당히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굴종이라는 표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군요. 글쎄요. 뭐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이 어떤 행태를 벌인다는 걸 이미 아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해왔던 것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굴종적 자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이 처해 있는 답답함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말하자면 대선 공간에서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그런 자세를 이 정부가 견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일부가 생각하는 듯이 무슨 종북이라든지 또 어떤 말하자면 좌파에 일관된 어떤 아류 정도의 어떤 정부가 아니다. 그런 분명한 입장이고 예. 이번에 특히 이제 수호의 날에 분명하게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은 해왔기 때문에 굴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현혁 박사님,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우파 보수 우파 측 패널인데 보수 우파 측은 굴종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여당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긴 것만 보더라도 대북 정책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대북 정책도 평가를 한 건데 상당히 압도적으로 여당에게 표를 줬다는 건 국민 여론은 대체로 대북 북한이 다 밉지만 정부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지 저로서 제 개인으로 아쉬운 거는 미국과의 공조를 좀 약간 지나치게 해서 예. 그것이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4대주의 정부다라고 하는 네. 그 빌미가 된 그 부분이 좀 뼈 아픈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슬기롭게 해서 한미 간의 그 동맹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율성을 조금 더 해서 예. 북한이 이렇게 튕겨나가지 못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번 기회를 들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이라든가 왜 갑자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또 특히 젊은 층한테 또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뭐 동계 올림픽 과정에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굉장히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문 세대들에게는 이거 북한은 확실히 이제 대화의 나라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고 당장 그 한동안 중단되었던 이제 북한 방문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눈앞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이제 보수층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좀 이렇게 반공 세대 이 어르신들이 있죠. 북한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 젊은 층들한테는 북한은 여전히 되게 좀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계라는 걸 한번 일깨워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은 이제 굴종의 외교라고 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또 동의할 수 없는 게 북한하고 우리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뭐 국방력이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이미 뭐 격차가 상당히 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뭐 특히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벽두혈통으로서 2인자라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저급하고 막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뭐 어딘가 대해서 뭐 군사적인 준비를 한다 이런 측면은 지금 북한과 똑같은 관계 설정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단호하게 대할 건 대하겠지만은 북한은 어디까지나 저도 뭐 같이 뭐 전쟁을 준비하다 이런 관계보다는 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대화와 협상의 관계를 가지고 가고 우리가 더 큰 나라라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일을 실제로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여정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김여정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관련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전례 없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후계자 승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 보면 북한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 담화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확실히 신임을 받고 있는 2인자급으로 부상한 것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사를 내가 거절했다. 또 군에게 이렇게 뭐 지시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김정은은 가만히 있고 김여정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치는가?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사망설까지 나왔는데 정말로 어디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보죠.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인간 오물들의 악취를 그대로 방치해두며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모략서동과 남조선 당국의 배신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남 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신문은 이용면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인간 쓰레기들과 그것들의 망나니 짓을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의 불길을 전하는 기사들과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군을 지휘하는 지금 그동안에는 무슨 김정은의 입 정도로 알았었는데 군을 지을 정도가 됐다면은 사실상의 2인자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식적 2인자로 지금 등극하는
그런 과정하고 지금 이게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부자간에 이게 그러니까요. 그 권력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의 그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그 도리 없이 지금 백두혈통론을 강조해왔던 그 북한 정치 문화 속에서는 좀 김여정이 실질적인 넘버2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정우갑 실장께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역할 분담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후견인이라기보다는 대리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북 정상회담에 물꼬를 튼 거도 동계올림픽 때 특사 자격으로 왔고 그 외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왔고 저는 그런 일환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 그 김여정 물론 이제 그 동생이고 같은 백두혈통이고 굉장히 친근하고 상당히 그 좀 자유롭게 한다는 것들은 제 취재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얘기를 하면은 즉시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의 문을 두드리는 그렇게 가서 그 자리에 즉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좀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 정상이나 북미 정상에 전면에 나서서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점들도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으로 느끼면서 최근에 어떤 발언 수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예, 김여정이 실세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뭐 설레발을 속이 메스꺼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바짓가랑이 놓을 수 없다고 허접스러운 모습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홍인혁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김여정은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같이 스위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만 더 가까운 그리고 완전히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이제 교양으로 보면은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김정은이 담배 피면 잿더리 갖다 탁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고 그래서 신임을 얻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백두혈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김씨 집안 3대 왕으로서 김정은은 자칫하면 자기가 한번 쓰러지는 그런 위기도 겪고 또 뭐 발목 수술까지 하고 비만에다가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제거하고 그 쿠데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김여정이를 좀 켜놓는 게 내 권력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음직하고요. 자기 또 아들이 자기가 컸을 때도 자기는 그 김정일이 했을 때도 자기는 어렸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김정일에게는 더 권력의 받침대가 되듯이 김정은의 지금 자식은 10살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자칫하면 대가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권력을 뒷받침해 놓고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우리 국장님 지금 뭐 이사님이시면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대남 정책에 있어서 화해주의자 쪽으로 비둘기파에 속했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의 전략이 바뀌면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백두혈통을 자아 비판시킬 수 없으니까 네가 나서서 수습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면피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다행스러운 하나 우리한테 좀 희망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걸 모든 걸 지시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김여정이 악역을 세우고 김정은은 국내 통치하는 데 해서 자유로운 지도자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김정은은 뭐 여정이가 했는데 뭐 지금 이제 나는 그 좀 안타깝게 생각했다. 남북 관계가 우리 같은 민족인데 잘해보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점에서는 그 저런 역할 분담이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김영준 어제 청와대 발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그런 표현들은 없었죠. 다만 이제 김여정의 어떤 대북 특사 제안
공개한 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있었어도요. 네. 서로 지금 선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거죠. 또 국민들이 좀 더 많이 분노한 부분도 왜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이냐에 대한 격이 안 맞는다. 우리 대통령에 대하여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속에 이제 내포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작년 연말부터 김여정의 역할론이 만들어졌고 특히 올해 4월 15일 이제 태양절을 계기로 김정은이 거기에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로 김여정의 역할들이 더 부상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제일 큰 계기는 어쨌든 말하자면 5.19 경제 개혁 개방 조치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말하자면 2013년 이래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말하자면 유턴의 현 과정 속에서 좀 김여정에게 좀 더 강한 악역을 맡아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뭐 찌라나 뭐 무슨 뭐 그런 어떤 전단이 계기가 됐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둔 현 시점과 1년 반을 남은 이 시점에 대해서 차라리 한번 그 벼랑끝 전술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역할에 가장 김여정에게 큰 역할을 주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역할 분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수령 독재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2인자를 안 두는 거예요. 원래 이게 독재 체제는 2인자가 없어요. 근데 김여정을 왜 갑자기 2인자, 당 중앙이라 표시하면서 급격하게 키우느냐. 이렇게 후계자로 저는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이게 저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아들이 한 10살쯤 됩니다. 본인이 이게 건강하다면 1, 20년 더 버틴다면 얼마든지 이게 그 아들로 승계되는 게 자연스럽죠. 북한은 이게 그 공산 독재면서 중세 봉건 사회처럼 부자 세습을 해왔잖아요. 여동생한테 이게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건강이 뭐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김여정을 후계자로 키우려는 이런 이게 2인자 의도로 저는 상당히 급부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자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내놓는 메시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를 가지고 뭐 4대주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야말로 4대주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난관에 봉착한 것은 자기들이 핵을 포기 안 하니까 첫째는 봉착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는 미국 행정부. 우리 정부는 상당히 뭐 핵에 큰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 우리끼리 할 거라도 협력하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협력을 제대로 못하는 건 미국이 발등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한테 항의를 해야지 애꿎은 우리한테 저렇게 화살을 돌려서 비난한다고 하는 거는 북한 지도자들 스스로 거울을 보고 생각해 보면 아 내가 4대주의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실주의 정치로 보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서럽게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지만 미국한테 잘못하다는 두들겨 맞거든요. 두들겨 맞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김정은도 속내는 미국을 훨씬 더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미국이 미운 거는 기정사실이고 옛날부터 미웠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큰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그것이 이제 거의 환멸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거다. 미국은 본래 그런 나라니까 새삼스럽게 반발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은 4대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북한과 김여정이 미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푸는데 미국의 역할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이 미국에 급히 갔는데 뭘 지금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른바 그 트럼프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결코 한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다. 지금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하고 있는 제재를 조금씩 통제하면서 풀어주고 스냅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비핵화 쪽으로 끌고 나가서 그 와중에 그 체제가 무너지든 아니면 비핵화를 하면 그들도 살게 해주는 그게 훨씬 현명하지. 이거를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안 하면 그 제재를 그냥 계속하고 더 강화한다면 자칫하다 부러진다. 예. 부러진다고 하는 거는 북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간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미국에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계산법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주한미군도 살상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관리를 하자. 이 부분을 설득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게도 유리하다.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남북관계가 우리가 마냥 앞서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남북관계 개선을 흔쾌히 후원하고 그 결과로서 2년 전에 그 싱가포르 뭐 정상회담 이런 거를 하면 당신도 좋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홍현익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궁금한 점 좀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패널들과 함께 북한 내부 문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삐라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죠.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위화분식으로 어물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 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 핵인 최고 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한 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뽕이다. 예, 자 김한기 변호사,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고 다 다르지만 아무튼 저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외교 통일에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반응을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최소한도 이제 북한 측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백두혈통이고 흔히들 최고 존엄, 그러니까 무오류, 일체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데 이 남쪽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온 전단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아주 부정적인 이제 묘사들을 해서 전단들이 오니까 그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접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북한한테 계속 명분을 주는 거고 되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하듯이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이걸 우리나라가 제재해야 될 이유는 지금 단순히 북한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지는 협상을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주민들이 자칫하면은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다 좀 제재를 취하는 좀 이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대북전단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내는 거 지지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내는 것도 지지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북한이요. 대북 전단은 이제 핑계거리,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노는 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이거 내부 체제 위기, 지금 경제난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북한이 심각합니까? 보릿고개보다 옛날에 1990년의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 더 심각해요. 평양에도 이게 쌀 배급이 안 된다잖아요. 저는 이런 내부적인 체제 위기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움직여서 제재를 풀어보자. 이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전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얼마나 뭐 위협이 되겠습니까? 북한도 많이 개방화된 사회인데, 따라서 저는 이게 전단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요. 북한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게 전단을 어떻게 막습니까?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전단을 뿌리는데 어떻게 법으로 이걸 자유 대한민국이 막습니까? 북한은 막을 수 있죠. 공산주의니까. 근데 우리는 헌법이 있고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 따라 저는 지금도 그건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 법을 만들거나 이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정갑 실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전단 살포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우선은 냉면 그대로 좀 보고 해석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 합의 사항에 명시가 돼 있는, 해서는 안 되는, 하지 않기로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것을 하나를 고리로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남북 어떤 합의된 예를 들면 철도라든가 뭐 도로의 어떤 연결, 이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속에 담겨 있는 해석은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어쨌든 고려를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 사회표명 이런 것도 그 문제는 현행법상에서 분명히 그 가능한데, 그러니까 살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한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어제 그 원로들 만나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픈 부분으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저렇게 나오는 것인 만큼 이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계속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보내는 것, 북한의 신경을 더 자극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또 책임을 지고 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철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일부 매체들은 어제 경질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또 오늘은 사표를 보류했다, 또 이렇게 보도한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 사표를 보류했고 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공백이 없이 후임을 물색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떴는데 방금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을 보류라고 쓴 것은 맞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다.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곧 수리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김현철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뭐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뭐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예, 정업 실장 지금 화면을 보면 뭐 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인사 다 하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 다 보인 것 보면 사실상 이제 물러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 수순으로 저는 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여권의 핵심 인사를 만났는데 예. 아마도 그 정부 핵심 라인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 내지는 또 정보를 입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좀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번에 김현철 장관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전체적인 진용까지 바꿀 건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텐데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못하지만 총선 직후에 이쪽 진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일련의 어떤 북한의 도발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 징후를 정부로서도 간파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폭발하는 것을 감행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뭐 지금 뭐 수리 안 된 것을 보류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이제 수리할 것 같고 네. 후임 통일부 장관 이런저런 이제 뭐 하마평이 나옵니다만 어떤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람 이름 말고도. 네. 지금 그게 고민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김여정과 너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과연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맞는가?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풀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진단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이 정부의 2년 동안의 대북 정책 또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그게 적절한 사람을 오히려 북이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견되어지는 말하자면 북하고 소통이 잘 되고 친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빨리빨리 그걸 교체해 가는 것 자체가 김여정 분위기에 하들짝 놀래서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틀에서 그런 시점에서 실제로 외교부, NSC, 통일부, 국방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점검 또 기조 이런 것들이 한번 내부적으로는 당청 간에서도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혹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시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한 거는 지금 김현철 장관 한 명이 갑자기 사의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사실 왜냐하면 그 통일부에 좀 혼자 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만약에 선택을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교부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이런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교체하던가를 해야지 달랑 통일부만 교체하고 새로운 인사, 그 새로운 인사도 만일에 뭐 이런 지난 2년 동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밀접하게 관여했던 청와대 측 인사가 또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면은 이게 무슨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의견은요? 저는 이제 그 김현철 장관이 임명될 때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강력하게 저는 비판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옛날 교수 시절부터 논문을 보면 책을 보면 너무 이게 햇볕 논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경제를 보고요. 저는 경제를 봅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를 보고 저는 한마디로 이제 희생양 만들기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김현철 장관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 정부 관료 중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장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통일부 장관이 마음대로 경제협력 해줄 수 있습니까? 제재 풀 수 있습니까? 이분이 잘못한 거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전단을 또 이게 통일부가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김현철 장관만 교체해가지고 어떤 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희생양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이게 전략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 교체하려면 과감하게 외교안보 라인 특히 저는 정의용 실장 있잖아요. 또는 서훈 국정원장 다 이렇게 교체하든지 뭐 이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정갑 실장 문정인 특보가 참모들의 행동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했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합의안이 있으면은 미국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뭔가 그 합의안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불만을 표출한 게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분명히 전단살포 문제도 있고 철도 문제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이 형국,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타성 의견 개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